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육아서를 가져왔습니다. 육아 불변의 원칙, 육아 혼돈에 지친 부모를 위한 등불 같은 생애 첫 육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카시오페이아라는 데서 나온 책이고요. 이임숙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엄마의 말 공부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양력 속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심리와 어린이 책을 공부하셨고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 의사소통 전문가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8가지 육아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 육아 불변의 원칙이 있다. 두 번째 원칙, 기질은 부모가 바꿀 수 없다. 세 번째 원칙, 부모의 말이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진다. 네 번째 원칙, 하루 2시간 신나게 노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된다. 다섯 번째 원칙, 제대로 된 훈육이 아이를 성장시킨다. 여섯 번째 원칙, 인지적 재미를 아는 아이는 스스로 동기부여한다. 일곱 번째 원칙, 메타 인지 능력이 아이의 공부를 좌우한다. 여덟 번째 원칙, 기본이 탄탄하면 자존감과 사회성은 저절로 높아진다. 해서 8가지 원칙이 바로 이 저자인 이임숙 님께서 말하시는 어찌 보면 이제 불변의 원칙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을 만한 그런 육아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요즘에 엄마들 보면 아이 키우는 게 좀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게 지금의 엄마들은 우리네 엄마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10살쯤까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고 지금의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무엇을 하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의 엄마들, 그러니까 나의 엄마들, 부모인 사람들의 엄마들은 뭐 밥 차려주고 옷 입는 거 챙겨주고 학교 숙제했는지 보고 장난감 가끔 사주고 남는 시간 나가 놀아라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환경들이 바뀌면서 요즘의 엄마들은 한번 보세요. 유기농과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알아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문도 해야 되고 또 싸게 주문하느라 비교하고 각종 육아용품이나 이런 정보도 알아보고 커뮤니티 가입해서 활동하고 직접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아주고 또 한글 수학 영어 뒤처지지 않게 막 공부도 시키고 사교육 시키고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밤마다 책 읽어주면서 아이 눈도 마주쳐야 되고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못 보게끔 하느라고 또 그런 거 막고 엄마들 만나서 또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또 정보도 알아보고 학원 보내고 또 데려와야 되고 다시 또 막 그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도 또 놀이터 가서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디테일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키우기가 힘들어진 건 사실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의 선천적인 기질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타고난 기질적인 요소들은 성숙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것을 문제로 삼고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질을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기질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아이에 맞게끔 기질이 점점 더 진화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갈등에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기질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서 그것을 이제 거부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내향적인데 좀 밝고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아이에 맞게끔 기질을 반대하지 않는 식의 양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타고난 것은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바꾸려 해도 이렇게 타고난 기질은 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키우면서 파악을 해줘야지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질은 크게 봐서 4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험 회피 성향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은 뭔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극 추구 성향으로
아이를 떠올려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갈구하는지, 새로운 걸 좋아하는지, 어떠한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타입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바로 이 자극추구 성향에 대한 기질 파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의존 성향으로 보상 의존 성향이라는 건 사회적인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뭔가 보상 신호를 통해서 강화가 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주변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계속해서 그런 뭐 보상이나 작은 보상이나 이런 거를 주입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 계속해서 그걸 발전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속 성향이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기질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속성이 강한 아이는 어떠한 강화가 없이도 스스로 성취하는 것만 자체로 이제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성취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그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글 공부나 수 공부가 재밌어서 계속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블록놀이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성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기질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아이는 이러한 네 가지 카테고리의 기질에 있어서 어떤 쪽에 좀 더 강하게 기질을 갖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 두신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아이가 문제 행동 같이 보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부모만이 쓸 수 있는 전문 용어 5가지 힌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힘들었지? 힘들었구나. 우리 애기 힘들었구나. 힘들어 보여. 많이 힘들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얘기해 주면서 걱정이나 불안을 알고 내가 너의 힘듦을 위로해 줄게 하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 너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이유를 한번 말해주겠니? 예를 들면 친구를 갑자기 때렸다든지 했을 때 너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아빠한테 혹시 말해줄래? 라는 식으로 이유를 묻는 이 방법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좋은 뜻이 있었구나.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친구한테 뭐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준다든지 했을 때 너 이거 왜 줬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준 데는 어떠한 뜻이 있었겠구나. 좋은 뜻이 있었겠구나 해서 아이의 행동 자체를 긍정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칭찬에 대한 부분이죠.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긍정하면서 칭찬을 해줘서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질문해서 스스로 아이가 나의 행동이 지금 어땠었고 이 다음 행동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문장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실제로 아이를 대할 때 막 윽박지르게 되고 내 식으로 막 말투를 막 쏟아내게 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말투를 잘 숙지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로 아이가 왜 이러지? 라고 아빠가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저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무슨 행동, 어떤 잘못된 행동, 어떤 문제되는 행동,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아이를 긍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긍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긍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행동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마저도 나를 믿지 않아주고 나를 긍정해주지 않아주면 정말 갈 곳을 잃게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긍정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보실게요. 어떤 큰 아이가 이제 동생을 자꾸 이유 없이 때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큰아이의 그런 동생을 때리는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을 그렇게 때리면 돼? 하고 혼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큰아이가 동생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지를 물어보고 팔이나 등을 때린다. 그러면 얼굴이나 가슴을 때리는 건 아니네. 좀 중요한 부분들, 얼굴이나 가슴 같은 데 때리지는 않네. 왜 그럴까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늘 내가 말했던 게 얼굴이나 가슴은 절대 때리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엄마의 말을 생각해서 얼굴이나 가슴 빼고 팔이나 등을 때린 거잖아요. 어쨌든 때린 행동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있어서도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서 너가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얼굴이나 가슴을 때리지 않고 팔과 등을 때린 것은 정말 엄마의 말을 기억해 주려고 애쓴 것은 정말 너가 잘한 거다. 하지만 때린 행동은 잘못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그런 말을 기억해 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이를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따끔하게 혼내야지라고만 보시지 않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색다른 시선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고 아이의 행동을 긍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윽박지르고 혼낸다고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쳐서 잘못을 빌면서 절대 그렇게 행동을 앞으로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아이는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강한 유대감과 공감과 부모와 친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먹힐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를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서 윽박지르면서 억지로 하게 하면 그때 그 순간만 하게 할 뿐이지 진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이 책을 통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질적인 네 가지를 파악하고 말도 정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아이의 긍정을 바라봐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아이를 좀 인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는 놀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해서 아이가 잘 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 하루를 정말 재밌게 잘 놀아서 놀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정말 푹 자게 되고, 놀이가 불만족스러웠으면 계속해서 심심하다 그러고 아빠 나 심심해, 나 놀고 싶어, 나 자기 싫어, 이런 식의 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실게요. 비싼 놀잇감, 정말 비싼 장난감, 헬로카본 막 엄청 비싼 장난감. 요즘에 그 헬로카본 유니크로저라고 새로 극장판 나오면서 유니크로저 나온 게 11만 원인가 하는데, 그런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놀아보시면 간단하게 막 비닐봉지 이렇게 던지고 바람 넣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것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재밌어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할수록 더 좋은 놀잇감이라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장난감을 사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얼마 못 갑니다. 몇 조금 못 가요. 그래서 이거 사주면 또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그 비싼 장난감을 사주면서 던져주면서 너 놀아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회피, 혹은 부모 스스로의 그런 자기 위안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면서 간단한 놀잇감으로 같이 놀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놀이에 있어서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냥 놀기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경계를 잘 넘나들어야 돼요. 너무 아이의 수준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아이와 경쟁해서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막 같이 놀다가 싸워서 막 아이를 울게 만들면 안 되고, 적당히 져주면서 또 살짝 너무 져주면 또 너무 져준다고 생각되지 않게끔 살짝 또 세게 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를 잘 만들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놀이와 공부는 하나라는 게, 아이는 놀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배우면서 놀고 놀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항상 뭐 술을 세본다든지, 예를 들면 뭐 모래집을 지을 때 산을 만들면 산에 올라가는 공룡들을 만약에 세워놓으면 공룡들이 몇 개 있는지도 세어보고, 공룡 2개와 3개를 같이 더하면 뭐 5개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놀이와 공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유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잘 놀아주고 하면서도 분명히 아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혼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훈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훈육을 정말 잘 해줘야지만 아이에게 진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혼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사례를 보실게요. 이제 그만 놀아. 내 거야. 이리 줘. 그래서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싫어. 더 갖고 놀 거야. 하고서 우는 그런 상황이죠. 형과 동생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공룡을 갖고 놀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한테. 형한테 먼저 가서 잠깐만 내 엄마가 도와줄게 하고서 동생한테 가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들이 태호인데, 우리 태호가 형 장난감으로 더 놀고 싶구나. 형이랑 약속했지만 더 놀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동생의 마음을 이제 보듬어 주고, 동생이 아무 말 없이 장난감을 준 채 가만히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태호가 그만 놀아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더 놀고 싶어서 고민하는구나.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조금 기다렸다가 형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할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 마음을 너무 성급하게, 너 왜 형 거 뺏어? 빨리 형 갖다 줘. 형
형인 너는 동생한테 잘 지내야지. 동생과 싸우면 안 되지. 무슨 형이 그런 형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홀딩하면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인지할 수 있게끔 차분하게 만들고, 너가 지금 멈춰야 되는 거고, 뭐 빌려줘야 되면 빌려줘야 되는 거고,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그 와중에도 아이에 대한 긍정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이제 아이의 뭐 기질 아니면 교육 아니면 엄마 아빠가 써야 되는 문장들 그리고 훈육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이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딱 보면 알잖아.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한참 설명했어. 그리고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칠판에 쓰실 때 색깔 분필을 제일 많이 썼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너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막상 친구 말대로 그 친구 말대로 공부를 했더니 진짜 거기에서만 많이 나와서 점수를 본인도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자의 경험이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시험 문제를 촉지개처럼 맞추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메타인지가 좋아졌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A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집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뭐 업무적으로든 아니면 놀러 오는 것이든. 근데 이 아버지가 특이했던 게 딸이랑 항상 손님이 오고 나면 오기 전 그리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 이 손님 지금은 어떤 손님이 올 거고 이런 용무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또 갈 때는 가고 나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어떤 식의 마음을 갖고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굉장히 같이 많이 나눈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예상해보고 실제로 점검해보고 아니면 추측해보고 하는 식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굉장히 메타인지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건 사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나의 환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면서 내가 어떠한 예를 들면 내가 법 공부를 하면 법에 대해서 어떠한 뭐 형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너 자신을 아는 나 자신을 아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메타인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는 나의 스스로의 상태를 나의 스테이터스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그 A라는 학생 저자의 그 어릴 적 친구였던 학생 자체도 본인의 실력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좀 잘하는 분야는 예를 들면 수학에서의 함수 부분인데 나는 좀 집합이나 이런 쪽이 좀 약해라고 생각되면 집합 쪽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쪽을 더 공부하게 돼서 시간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은 또 강화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서 더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은 헛다리만 키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은 잘하고 이 부분은 못하는데 시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보질 않고 잘하는 것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못하는 걸 이제 버리고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하는 것만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면서 좀 평균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잘하는지 아니면 이과적으로 술을 잘 다루는지 아니면 나는 꾸준히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항상 나는 변화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줘야지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핵심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과 중심이 되는 본질을 빠르게 짚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메타인지 전략을 키우는 질문법, 교육에 대한 질문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 찾기 놀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적어보는 이런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선생님과 엄마 놀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역할 놀이를 하는데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사이는 엄마 아빠는 아이가 되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되는 식으로 해서 역할을 바꿔하면서 그 역할에 처했을 때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간접 경험하면서 메타인지를 늘려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설명하는 설명놀이인데 어떠한 사안을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요렇게 이번엔 요런 A라는 방식을 했는데 B라는 방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How에 대한 접근, Y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설명하고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그런 놀이를 일부러 더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놀이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엄마 아빠 본인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도 돌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돌봐야 된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듯이 나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스스로 건강해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원칙이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스스로 부모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고마운 마음만 드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고마운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안하고 부모님한테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의 인생을 좀 더 사셨으면 하는 게 자식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안다면 부모인 내가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 대한 관점에서 자식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식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려면 역설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나 자신을 잘 돌보는 것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돌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예를 들면 아빠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너 영어 공부 좀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변곡점이 생기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학교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면 부모의 삶도 그에 맞춰서 조금씩 시간 활용이 바뀌게 되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꾸 미뤄 놨다가 나중 되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점점 더 나도 멋있게 만들어 부모인 나도 멋있어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만을 위해 헌신해 주기를 물론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 스스로의 인생을 살면서 더 멋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게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자식된 어찌 보면 도리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던 부분이라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는 부모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8가지 육아 불변의 원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를 키우면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무턱대고 키운다기보다 조금은 뭔가를 알고 생각하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도 좀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육아서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읽어보는 거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몇 가지의 그런 육아서는 이제 기본 텍스트로 삼아서 내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본 방침으로 명확히 세워두시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부모의 리드에 잘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